호르무즈 통행료 배 한 척에 30억 원입니다. 이란이 세계에 선언했어요. 일본 언론은 즉시 썼습니다. 한국 경제 직격탄. 원유의 95%를 이 해협에 의존하는 나라거든요. 아무도 한국이 살아날 거라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딱 한 나라만 당신이 제일 먼저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이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전화가 울린 건 새벽 5시였습니다. 칼리드, 호르무즈 통행료가 확정됐어. 배 한 척에 200만 달러야.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0억 원이에요. 23년간 두바이에서 에너지 거래를 해온 손이 그때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숫자가 머릿속에서 구르질 않았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두바이 항구 방향이었습니다. 수백 척의 유조선이 닻을 내린 채였어요. 호르무즈 통행료 선언이 나온 뒤 이 항구가 이렇게 됐거든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 아래에서 뱃고동 소리 하나가 들렸어요. 닷줄에 묶인 배가 파도에 밀리는 소리였습니다. 이란은 이미 페르시아만 해협청이라는 기관을 만들어 뒀더라고요.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리를 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20%가 이 좁은 바다를 통과하거든요. 폭이 가장 좁은 곳은 34km예요.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죠. 그 34km에 이란이 톨게이트를 세운 겁니다. 이란 반관영 언론이 계산을 내놨어요. 연간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0조 원을 벌겠다고요. 한국 한 해 나라 예산의 4분의 1이 넘는 돈입니다. 이란 외무차관이 말은 바꿔 했습니다. 통행료가 아닙니다. 항행 지원과 수색 구조, 안전보장, 환경보호에 대한 서비스 요금입니다. 이름만 달리 붙인 거죠. 내용은 같아요. 돈을 내야 지나갑니다. 미국이 바로 움직였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이 이란의 페르시아만 해협청을 특별 제재 대상 명단에 올렸어요. 경고도 날아왔습니다. 통행료를 내든 안 내든 관계없이 이란과 통항 관련 거래를 하면 미국도 제재를 부과한다. 이란한테 돈을 주고 지나가면 미국한테도 제재를 당하는 겁니다. 이란도 미국도 다 걸리는 상황이잖아요. 선박회사들이 발이 묶인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날 저는 한국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걱정은 안 했습니다. 우리 회사 유조선이 먼저였거든요.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 이 업계에서 오래 일하면서 잘 압니다. 원유가 한 방울도 안 납니다. 중동 원유 없으면 버스도 못 달리고 공장도 못 돌아가는 나라예요. 전체 원유 수입의 70%가 중동에서 오는데 그 95%가 이 해협을 통과하는 구조입니다. 유조선이 1년에 350척이에요. 계산이 나왔더라고요. 한국 정유 4개 회사가 내야 할 추가 비용만 연간 1조 5천억 원이에요. 그 돈은 그대로 기름값에 반영됩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버스 요금이 오르고 식재료 배달 비용이 오르고 공장 생산 단가가 올라가겠죠. 원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맞는 충격이에요. 그런데 저는 뭔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천궁이라는 이름, 그날 밤 처음 들었어요.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된 한국산 미사일이 있다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한테 미국 패트리어트가 있는데 한국산 미사일이 뭘 하겠어? 이 업계에서 오래 일해온 사람으로서 그건 관심 밖의 이야기였거든요. 며칠 뒤 두바이 하늘이 불빛으로 찢겼습니다. 두바이 항구 불빛이 새벽 내내 꺼지지 않았습니다. 유조선들이 닻을 내린 채 항구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밤새 뉴스를 틀어두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란 의회 안보위원회가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 법안을 공식 승인했다는 소식이 계속 나왔어요. 법안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화면을 읽으면서 손이 멈췄어요. 미국과 이스라엘 국적 선박, 통과 전면 금지. 이란의 독자 제재를 가한 나라의 선박도 접근 불가. 통행료는 이란 리알화로만 납부.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추산한 연간 수입은 1000억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150조 원이에요. 한국 한 해 나라 예산의 4분의 1이 넘는 돈입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창가로 걸어갔어요. 항구 방향에서 바람이 올라왔습니다.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유조선 한 척이 밤파도에 밀리며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묵직하고 둔탁한 소리였어요. 이 법안이 어디서 왔는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테헤란에서 시작됐어요. 2025년 6월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분쟁이 다시 불붙었을 때였습니다. 미국이 이란 본토의 핵시설들을 폭격했어요. 이란 의회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어요. 그게 씨앗이었거든요. 2026년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전역을 기습공습했습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그 공습에서 사망했어요. 이란은 이스라엘 본토와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호르무즈가 완전히 닫혔습니다. 3월 30일 이란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구호를 외쳤다고 했어요. 바다는 우리의 것이다. 이란 국영방송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의원들 뒤쪽 벽에 이란 국기가 걸려 있었어요. 의회 안을 가득 채운 함성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코웃음을 쳤어요. 어차피 미국이 맞겠지. 이런 종류의 선언은 협상 카드라는 걸 이 바닥에서 23년을 일하면서 배웠거든요. 이란이 이렇게 나오면 미국이 군함을 보내고 이란이 한 발 물러서고 해협이 열리는 구조였습니다. 늘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이란 외무차관이 직접 나왔습니다. 통행료가 아닙니다. 항행 지원과 수색 구조, 안전보장, 환경 보호에 대한 서비스 요금입니다. 이름을 달리 붙인 거예요. 미국이 제재할 명분을 줄이려는 겁니다. 이란은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에 서명은 했지만 비준은 안 했거든요. 자연해협에서 통행료 징수를 금지한다는 규정이 자신들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서는 겁니다. 국제법 빈틈을 파고든 거예요. 파키스탄과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가 4개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란의 제안을 사실상 지지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이란이 혼자가 아니었어요. 미국이 바로 나섰습니다.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청을 특별 제재 명단에 올렸어요. 경고는 더 강했습니다. 통행료를 내든 안 내든 관계없이 호르무즈 통항을 위해 이란과 합의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한다. 이란한테 돈을 주고 지나가면 미국 제재, 이란과 협의만 해도 미국 제재예요. 선박 회사들 처지에서는 사방이 막힌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유조선 2척이 오만만 인근 해역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란 측에 연락을 해야 하는데 하면 미국 제재고 안 하면 배가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갑판에 서 있는 선원 23명, 화물로 실린 원유 80만 배럴, 그게 그 바다 위에 잠겨 있었습니다. 유라시아 그룹의 선임 분석가가 말했다고 했어요. 이란의 새로운 핵 옵션입니다. 전 세계 원유의 20%를 통과시키는 34km 해협을 주는 것이 핵무기에 맞먹는 전략적 가치를 갖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고 있었어요. 한국 정유 4개 회사가 내야 할 추가 비용이 연간 1조 5천억 원이라는 계산이 또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도 아직 담담했어요. 어차피 이 사태는 끝나겠지. 미국과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앉겠지. 이 업계를 오래 본 사람의 낙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두바이 하늘이 갈라졌어요.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하늘에서 뭔가가 폭발하는 섬광이 보였어요. 두바이 항구에서 북쪽 방향이었습니다. 그 섬광 뒤로 2번째, 3번째가 터졌어요. 하늘이 순간 새벽처럼 환해졌다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쿵, 쿵, 쿵. 무언가 계속 터지는 둔탁한 소리가 항구까지 울려왔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천공이 막고 있어.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된 한국산 미사일이라고 했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한테 미국 패트리어트가 있는데 한국산 미사일이 뭘 하겠어. 이란 미사일 공격이 계속되는 새벽 하늘 아래에서 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얼마나 틀린 생각이었는지를 저는 그날 아침이 다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회의실 에어컨 바람이 셌습니다. 두바이 에너지 트레이딩 회사 회의실에 7명이 모였어요. 전날 밤 하늘에서 섬광이 터진 뒤 이른 아침부터 긴급 회의가 소집됐거든요. 커피잔 위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아무도 손을 뻗질 않았어요. 화면에 호르무즈 통행료 관련 최신 상황이 올라왔습니다. 페르시아만 내부에 묶인 비이란 국적 대형 유조선이 2,000척에 육박합니다. 이 중 4분의 1 정도가 이란 측과 협의를 거쳐 최근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4분의 1, 500척 정도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1,500척은 아직 묶여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자리에 등을 기댔어요. 우리 회사 유조선 2척도 저 1,500척 안에 있었거든요. 500척은 어떻게 나갔냐고? 옆자리 동료 유세프가 물었습니다. 쿠웨이트 출신이에요. 이 업계에서 저보다 10년 이상을 더 산 사람이죠. 유세프 특유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회의실 가득 퍼졌어요. 이란한테 돈을 냈겠지. 누군가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돈을 낸다. 그게 말은 쉽지만 간단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미국이 이미 못을 박았습니다. 통행료를 내든 안 내든 관계없이 이란과 통항 관련 협의 자체를 하면 미국 체제. 선박회사 하나가 이란의 통행료를 넘기는 순간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차단됩니다. 달러 결제가 막히고 미국 항구에 못 들어가고 미국 기업과 거래가 끊겨요. 이란과 미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미국이 제재를 경고했는데도 통과한 선박이 있었거든요. 이란이 우호국이거나 관계가 양호한 나라의 선박은 따로 협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통과를 허용한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중국 선박이 나간다는 말도 나왔어요. 러시아 선박도 특별 조건을 적용받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란이 적대국과 우호국을 나눠서 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세프가 말했어요. 한국 어떻게 됐는지 알아? 저는 컵을 들었습니다. 커피가 식어 있었어요. 왜? 원유 수입의 95%가 저해협 통과야. 유조선 350척이 묶여 있어. 1년에 7억 배럴이야. 정유 회사들이 낼 추가 비용이 연간 1조 5천억 원이고 기름값 폭등은 시간 문제야. 저는 숫자를 들으면서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표정으로 유세프를 봤어요. 유세프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한국의 액화 천연가스 추가 부담도 3천억 원이야. 버스가 멈추고 공장이 서고 아파트 난방이 끊기는 거야. 원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안 움직였어요. 세상에 지금 기름 때문에 고통받는 나라가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회사 유조선 2척이 5만만 해역에 묶여 있었고 선원 23명이 닷새째 그 배 위에 갇혀 있었어요. 그게 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부두로 나갔어요.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소금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부두 난간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금속이 차가웠어요. 수평선 방향을 봤더니 유조선 3척이 보였습니다. 닻을 내린 채 파도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 배들도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일 거였습니다. 전화기를 꺼냈어요. 우리 유조선 2척 선장한테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언제 움직일 수 있습니까? 닷새째 같은 문자였어요. 저는 답장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호르무즈 통행료 때문에 발이 묶인 선박이 전 세계 2,000척이었어요. 그 배들이 옮기지 못한 원유와 액화 천연가스가 얼마인지 계산하면 머릿속이 아득해졌습니다. 이란이 세운 톨게이트 하나가 지구 에너지 시장 전체를 틀어막고 있는 거였어요. 유세프가 따라 나왔습니다. 난간 옆에 서더니 바다를 바라봤어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칼리드, 어젯밤 하늘 봤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천공이야. 한국산 미사일. 요격한 거야. 저는 바다 쪽을 보고 있었어요. 알아. 그게 뭐가 대단한 건데? 우리한테 미국 패트리어트가 있잖아. 유세프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가 입을 닫았어요. 난간에서 손을 떼면서 제 쪽을 한번 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안타까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밤 숫자 나온대. 유세프가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부두를 걸어갔습니다. 저는 난간을 잡은 채 수평선을 바라봤어요. 파도가 부두 아래를 두드렸습니다. 쿵쿵쿵 리듬이 있었어요. 바람이 귓가를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숫자가 나왔습니다. 96이었어요. 유세프가 문자로 보내온 숫자였습니다. 단 2자리였어요.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뭔지 몰라서 전화를 걸었어요. 유세프가 바로 받았습니다. 천궁이야. 요격 성공률 96%야.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96%가 뭔 소리야? 어젯밤 이란이 아랍에미리트 쪽으로 탄도미사일이랑 순항미사일, 자폭 드론을 섞어서 쐈어. 다층 총공세였거든. 천궁이 2개 포대 운용하면서 요격 미사일 60여 발을 발사했는데 96%를 맞춘 거야. 나머지 4%는 패트리어트가 잡았고.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으로 들어와 책상 위에 길게 깔렸어요. 60발 쐈는데 96%면 58발이잖아. 탄도미사일이 포함이야? 마하 5짜리야. 그게 요격됐어. 저는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마하 5. 소리보다 5배 빠른 속도예요. 그 속도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직접 충돌로 격추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유세프가 그 설명을 하는 동안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 숫자가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야, 드론이 많았겠지. 드론은 느리잖아. 드론 위주면 요격률 높게 나오는 거 아니야? 탄도미사일만 따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데? 유세프 전화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칼리드,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아니야. 복합 공격이라 더 어려운 거야. 드론 막으면서 동시에 탄도미사일 막는 게 훨씬 어렵거든. 거기다 천공은 콜드런치 방식이라 전방향 대응이 돼. 패트리어트는 그게 안 되잖아.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커피잔을 집었어요. 이미 식어 있었거든요. 한 모금 마셨는데 쓴맛만 남았습니다. 창 너머로 두바이 항구 쪽이 보였어요. 유조선들이 어젯밤과 똑같은 자리에 묶여 있었습니다. 햇빛이 수면 위에 부서지면서 반짝였어요.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는 풍경이었는데 저한테는 돈이 묶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회사 유조선 2척, 선원 23명, 원유 80만 배럴. 저는 지도를 꺼냈습니다. 대한 항로를 찾아야 했거든요. 호르무즈 통행로를 피하려면 다른 길이 있긴 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관통하는 송유관이 있습니다. 동부 해안 라스타누라에서 서부 해안 얌부까지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이에요. 이 파이프라인을 쓰면 호르무즈를 안 거쳐도 됩니다. 하루 용량이 500만 배럴이에요. 저는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한국이 하루에 필요한 원유가 약 190만 배럴이에요. 사우디 파이프라인 용량 안에 들어가긴 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달랐어요. 이미 사우디 파이프라인에는 전 세계 발주가 몰려 있었거든요. 호르무즈 통행료 사태가 터진 뒤부터 대기 물량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빈 자리를 잡으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했어요. 아랍에미리트에도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푸자이라 항구까지 이어지는 노선이에요. 하루 최대 150만 배럴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랍에미리트는 전쟁 상황이에요. 이란 공격에 파이프라인 시설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가능한 길이 없었어요. 저는 지도를 덮었습니다. 결국 호르무즈 통행료를 피할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는 결론이었어요. 이란 쪽과 협의를 하자니 미국 제재가 기다리고 있고, 이란을 거부하자니 배가 계속 묶여 있는 거고, 다른 길을 찾자니 물량이 없고 시설이 위험합니다. 삼면이 막힌 함정이었어요. 오후가 됐습니다. 전략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화면 3개가 켜져 있었습니다. 왼쪽엔 유가 시세, 가운데는 호르무즈 해협 위성사진, 오른쪽엔 세계 주요 항구 현황이었어요. 호르무즈 해협 위성사진을 보면 선박들이 점처럼 찍혀 있었습니다. 그 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전략실에 동료 4명이 들어왔습니다. 수석 분석가 파리다가 파일을 펼쳤어요. 어깨 너머로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이란 PGSA 운영 첫 달 통계가 이번 주 안에 나온다고 해요. 실제로 통행료를 낸 선박수랑 국적이 공개될 거예요. 어느 나라가 냈을 것 같아? 중국이요. 러시아도요. 이 두 나라는 미국 제재를 이미 받고 있으니까 잃을 게 없잖아요. 이란이랑 협의해도 추가 제재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저는 위성사진 속 점들을 봤습니다. 그 점들 중에서 이미 움직인 것들이 있었어요. 중국 깃발을 단 배들, 러시아 배들. 그들은 호르무즈 통행료를 내고 지나간 거예요. 미국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한국은요? 미국 동맹국이에요. 미국 제재를 맞으면 달러 결제가 막히고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차단됩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전부 타격이에요. 한국은 이란과 협의조차 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사방이 막혔다는 거였습니다. 파리다가 말했어요. 그런데 아랍에미리트가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조용히 한국 쪽에 접촉하기 시작했다는 말이 돌고 있어요. 에너지 협력 논의래요. 저는 파리다 얼굴을 봤습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금방 연결되지 않았어요. 왜 한국한테? 파리다가 화면 쪽을 고개짓했습니다. 오른쪽 화면 위에 숫자가 떠 있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게 연결이 된다고? 요격 성공률 96%랑 원유 협상이? 한국산 미사일 덕분에 아랍에미리트가 원유를 주겠다는 게 말이 된다고?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직은요. 파리다가 보내온 문자 한 줄이 저를 아부다비로 끌어당겼습니다. 경납고 가봐. 오늘 오후 3시. 아부다비까지는 두바이에서 차로 1시간이에요. 모래바람이 불기 시작한 길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야자수 2줄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내려왔습니다. 도착한 곳은 군 협력시설 인근 경납고였어요. 입구에서 이름을 확인하고 들어갔습니다. 금속 냄새가 먼저 왔어요. 철과 기름이 섞인
군시설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천장이 높고 조명이 하얗게 켜져 있었어요. 그 안에 발사대 차량이 서 있었습니다. 천궁이었어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냥 미사일 발사되겠거니 했는데 실물을 보니 달랐어요. 컸습니다. 발사관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어요. 회색 금속 표면에 먼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실제로 쏜 흔적이었어요. 한국기술지원 인력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젊은 남자였어요. 이름표에 한국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아랍에미리트 측 기술장교 나세르가 다가왔습니다. 저랑 예전부터 아는 사이였어요. 이란 공격이 있었던 밤에 이 포대 인근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젯밤 봤지? 요격 성공률이 얼마나 나왔는지 알아? 96%라고 들었어. 나세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란이 탄도미사일이랑 순항미사일이랑 자폭 드론을 동시에 섞어서 쐈어. 탐지 체계를 교란하면서 들어오는 복합 공격이거든. 천궁이 2개 포대로 요격 미사일 60여 발을 발사해서 96%를 맞춘 거야. 발사관을 보면서 물었어요. 마하 5짜리도 잡혔다고 들었는데? 히트 2킬이야. 미사일에 직접 충돌하는 방식이거든. 회피 기동을 해도 따라가. 폭발로 파편 뿌리는 게 아니야. 몸으로 박아서 잡는 거야. 거기다 콜드런치 방식이라 전방향 대응이 돼. 패트리어트는 방향 제약이 있어. 천궁은 없어. 어디서 날아와도 쏠 수 있다는 거야. 나세르 손이 발사관 표면을 한번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경락고 바닥에 금속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어젯밤 요격 과정에서 생긴 것들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파편들이 묘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나세르가 노트북 화면을 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에너지부 내부 협의 내용이 담긴 화면이었어요. 봐봐. 숫자가 나왔습니다. 2,400만 배럴. 이재명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로 특사를 보냈고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고 했어요. 한국에 먼저 600만 배럴을 선제 공급했고 추가로 1,800만 배럴을 확보해서 총 2,400만 배럴이라는 거였습니다. 한국 하루 석유 소비량이 280만 배럴이니까 8에서 9일치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그리고 이 말이 나왔습니다.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아랍에미리트 측이 한 말이라고 했어요. 호르무즈 통행료로 전 세계가 기름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단 한 나라한테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일본이 못 받은 걸 한국이 받았어요. 유럽이 못 받은 걸 한국이 받았습니다. 호르무즈 통행료가 막아선 이 위기에서 혼자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나세르를 봤습니다. 이게 진짜 천궁 때문이야? 나세르가 잠깐 저를 봤어요. 그러더니 화면을 닫았습니다. 칼리드, 아무 이유 없이 2,400만 배럴을 주는 나라가 있겠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쪽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왔어요. 우리한테 미국 패트리어트도 있었잖아. 패트리어트도 막았잖아. 천궁만 막은 게 아니라고. 한국이 특별히 뭘 한 게 아니야. 우리가 원래 관계가 좋았던 거야. 그냥 운이 좋은 거고. 그 생각을 붙들었습니다. 아직은 놓기 싫었거든요. 경납고를 나왔어요. 모래바람이 더 강해져 있었습니다. 이마에 모래알갱이들이 튀었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주차장 쪽으로 걸었습니다. 등 뒤로 경납고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차에 타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이미 썼어요. 천궁이 결정적 요인. 한국이 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한국을 가장 예의주시하는 나라 일본이 쓴 말이었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에어컨이 켜지면서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쳤어요. 모래바람 소리가 차창 밖에서 쏴 하고 흘렀습니다. 2,400만 배럴, 96%, 한국이 영순위. 이 숫자들이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아직 인정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기울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두바이로 돌아오는 길에 유세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뉴스룸으로 와. 일본 거 나왔어. 통화를 끊었어요. 엑셀을 조금 더 밟았습니다. 회사 뉴스룸은 2층이에요. 화면 6개가 동시에 켜지는 공간입니다. 세계 주요 에너지 뉴스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곳이에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발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뉴스룸 안이 조용했거든요. 유세프가 화면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었습니다. 화면에 일본어 기사가 가득 펼쳐져 있었어요. 유세프가 번역을 읽어줬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한국의 이례적 우대, 지금까지의 군사협력에 더해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공급이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이에요. 일본 최대 일간지입니다. 이 신문이 이 기사를 쓴다는 건 일본 정부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일본도 원유 의존도가 높은 나라거든요. 호르무즈 통행료 위기에서 한국이 받은 걸 일본이 못 받은 거잖아요. 일본 언론이 그걸 인정하면서 이유를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화면을 더 봤어요. 또 다른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채널 뉴스 아시아였어요. 내용이 비슷했습니다. 한국,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원유 2,400만 배럴 우선 확보, 천국 미사일 방어체계 실전 성능이 배경. 이어서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도 나왔어요. 한국만 원유 영순위, 방산 외교의 새로운 방정식. 유세프가 팔짱을 끼고 화면을 봤습니다. 칼리드, 아시아 언론이 전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란이 호르무즈 통행료로 세계를 막은 상황에서 한국만 다른 결과를 받았다는 거야.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해? 저는 손가락 마디를 꺾었어요. 딱 소리가 났습니다. 일본이 못 받은 건 일본이 천공 같은 게 없어서가 아니잖아. 일본도 방산 기술 있어. 아랍에미리트랑 관계도 나쁘지 않고. 그런데 못 받았다는 건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거 아닐까? 유세프가 저를 봤어요. 그러면 뭔데?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마땅한 말이 안 나왔어요. 글쎄, 외교 관계가 더 좋다거나 대통령이 직접 움직였다거나. 칼리드, 이재명 대통령이 특사를 직접 보낸 건 맞아. 근데 이 지역에서 원유 외교 안 한 나라가 어딨어? 일본도 했고 유럽도 했어. 그런데 결과가 달랐잖아. 왜 한국한테만 영순이라는 말이 나왔겠어? 뉴스로만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화면 하나에 세계 지도가 올라왔어요. 원유 공급망을 나타내는 선들이 지도 위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중동에서 아시아로 이어지는 선들이 전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갔어요. 그 호르무즈에 빨간 표시가 찍혀 있었습니다. 막힌 지정이었어요. 그 빨간 점 앞에서 세계 각국의 선들이 멈춰 있었습니다. 일본도, 유럽도, 인도도, 전부요. 그런데 한국으로 이어지는 선만 우회로가 표시돼 있었어요. 아랍에미리트 경유로 나오는 선이었습니다. 저게 2,400만 배럴이야. 유세프가 손끝으로 그 선을 짚었습니다. 저는 그 선을 한참 봤어요. 호르무즈 통행료가 세운 벽 앞에서 모두가 막혔는데 한국으로 이어지는 길만 열려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지도 위에 선 하나가 그렇게 선명하게 보인 건 처음이었어요. 뉴스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블룸버그가 분석을 내놨어요. 천국 미사일 방어 체계의 실전 검증이 중동 에너지 외교에 새로운 변수를 만들었다. 로이터도 짧게 썼습니다. 한국, 호르무즈 위기 속 에너지 안보 외교전에서 이례적 성과.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뗐습니다. 파리다가 들어오면서 말했어요. 칼리드 씨, 인도 언론도 나왔어요. 인도도 원유 수급 위기인데 한국한테 가는 거 부러워하는 거예요. 기사 제목이 한국은 어떻게 에너지 안보를 확보했나예요. 인도가 부러워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인도가요, 세계 3위 원유 소비국이에요. 인구 14억이 넘는 나라입니다. 그 인도가 한국이 원유를 받는 방식을 분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숫자들이 맴돌았습니다. 96%, 2,400만 배럴, 영순위, 요미우리, 이례적 우대, 로이터, 이례적 성과, 인도가 부러워한다. 이걸 전부 우연이라고 봐야 하나? 그냥 외교 관계가 좋아서 나온 결과라고 봐야 하나?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기울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업계에서 오래 일해온 사람이에요. 숫자가 아무리 나와도 결론 내리기 전에 3번은 확인해야 한다는 걸 알거든요. 유세프가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칼리드, 내일 아부다비에서 사람 만날 거야. 에너지부 쪽이야. 같이 가. 왜? 유세프가 손가락으로 화면에 그 선을 다시 짚었어요. 저 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물어보려고. 그날 밤 저는 뉴스룸에 혼자 남았습니다. 화면들이 켜진 채로 세계 각지의 뉴스를 토해냈어요. 호르무즈 통행료 관련 기사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어느 나라가 결국 이란에 돈을 냈는지, 어느 선박회사가 미국 제재 경고를 무시하고 움직였는지. 그런데 그 기사들 사이사이에 한국 관련 기사가 섞였어요. 일본, 싱가포르, 홍콩, 인도, 블룸버그, 로이터. 이 나라들 언론이 한국을 쓰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통행료로 세계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뭔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걸 이 나라들이 분석하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꺼리없이 바라봤습니다. 아직 입에서 나오지 않는 말이 있었어요. 아직은요. 아부다비 회의는 짧았습니다. 에너지부 담당자가 원유 공급 협의 배경을 설명했어요. 예상했던 내용이었습니다. 한국과의 군사협력이 에너지 협력으로 이어졌다는 거였어요.
문서가 오가고 악수가 이루어졌습니다. 회의실 에어컨 바람이 목덜미를 차갑게 쳤어요. 복도를 걷는데 유세프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경납고 쪽으로 가자. 어제 갔던 곳이었어요. 경납고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오전 햇빛이 안으로 길게 들어왔어요. 천궁 발사대 차량 앞에서 누군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작업복 소매를 걷어올리고 발사관 하단 부분을 살피고 있었어요. 어제 봤던 그 한국기술지원 인력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어요. 기진의 통역 인원을 불렀습니다. 한국어를 아는 인원이었어요. 이분한테 물어봐 주세요. 이 일 얼마나 하셨냐고. 통역이 물었습니다. 잠깐 있다가 대답이 나왔어요. 17살 때부터라고 합니다. 저는 그 사람 나이를 짐작해 봤습니다. 40 중반쯤으로 보였어요. 그러면 30년 가까이 이 일을 해온 셈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배우셨냐고요? 통역이 다시 물었어요.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배웠다고 해요. 아버지가 1970년대에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다고요. 저는 그 사람 손을 봤습니다. 손바닥 전체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발사관 금속 표면을 더듬는 그 움직임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익숙하고 조용하게 수천 번은 해본 사람의 손길이었어요. 찬바람이 경납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손이 금속 표면 위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였어요. 1970년대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현장. 저도 알고 있어요. 그 시절 이 지역에 와서 일한 한국 노동자들이 있었다는 걸요. 기온이 50도를 넘나드는 여름에 모래바람 속에서 파이프를 잡고 용접봉을 들고 콘크리트를 부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지역 고층 빌딩을 짓고 도로를 놓고 항구를 만드는 동안 그 손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통행료로 세상을 뒤흔들기 수십 년 전부터 그 손들이 이 땅을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거기서 뭔가를 배웠고 아들이 그 손에서 뭔가를 이어받았고 그 이어받은 것이 어젯밤 마하 5짜리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잡아냈다는 거잖아요. 아버지 분은 지금도 건강하세요? 통역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웃었어요. 환하게요. 아직 건강하시다고요? 연세가 많으신데 아직도 손을 놀리신다고요? 저는 한참 그의 손을 봤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이름을 모를 감각이 왔어요. 딱히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목 안쪽이 조여드는 것 같았어요.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유세프가 조용히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통행료를 세우고 세계가 기름전쟁에 빠진 이 상황에서 한국만 원유 2,400만 배럴을 영순위로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만 그 말을 해준 이유, 일본 언론이 이례적 우대라고 쓴 이유, 전 세계가 막힌 벽 앞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길만 열린 이유, 그 이유의 끝에 이 손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사우디아라비아 현장에서 모래바람을 맞으며 파이프를 잡았던 손이요. 그 손이 아들에게 건너갔고 그 아들의 손이 오늘 호르무즈 통행료 앞에서 아랍에미리트의 하늘을 지켜냈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 안 나왔어요. 다시 열었습니다. 또 안 나왔어요. 목구멍 안에서 말이 맴돌았습니다. 한 글자가 나오려다 멈췄어요. 경납고 안이 고요했습니다. 저 멀리서 바람이 모래를 날리는 소리가 났어요. 철문이 바람에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발사관 표면을 손으로 짚고 있었어요.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어젯밤에 쌌던 발사관이 이상이 없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는 거였어요. 그 등을 봤습니다. 오래오래 이 업계에서 살았어요. 에너지 시장을 하나의 수학처럼 봐왔습니다. 공급과 수요, 가격과 물량, 루트와 비용.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산 미사일을 처음 들었을 때 코웃음을 쳤던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그 말이 속에서 나왔어요. 목소리로는 아직이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어요. 확인하기 싫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납고 철문 사이로 아부다비 하늘이 보였어요. 어젯밤 이란 미사일이 갈랐던 그 하늘이었습니다. 지금은 파랗고 조용했어요. 그 하늘을 지킨 건 이 손이었습니다. 발사관을 짚고 있는 이 손이요. 그 전에는 아버지의 손이었고 그 전에는 1970년대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서 철근을 구부리고 파이프를 용접한 손이었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 손일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 현장에서 새벽에 일어나 모래바람 속에서 하루를 보내셨을 수 있어요. 월급의 반을 고향에 붙이고 나머지 반으로 버티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구로공단에서 새벽 4시까지 재봉틀을 돌리셨을 수 있어요. 거친 손으로 번 돈으로 아이들 학비를 쌌던 그 손이요. 그 손들이 수십 년을 건너뛰어
오늘 이 경납고 안에 서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통행료가 세계를 막아선 이 위기에서 한국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기술만도 아니었어요. 그 기술을 만든 사람들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시간이었어요. 두바이로 돌아오는 길에 유세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내내 창밖만 봤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래바람이 잦아들면서 수평선 위에 노을이 깔리기 시작했어요. 붉은 빛이 사막 위에 길게 퍼졌습니다. 차 안이 조용했어요. 에어컨 바람 소리만 낮게 흘렀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자 연합뉴스였어요. 이란 외무차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호르무즈 통행료를 재확인한 거였어요. 통행료가 아닙니다. 서비스 요금입니다. 오만과 공동으로 제공하는 항행 지원, 수색 구조, 안전보장, 환경보호에 대한 비용이라는 거였습니다. 미국과의 종전협상이 아직 교착 상태라는 소식도 나왔어요. 호르무즈 통행료 문제는 오늘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숫자 3개를 떠올렸어요. 배 한 척에 30억 원, 96%, 2,400만 배럴. 이 세 숫자가 이번 사태의 전부입니다. 이란이 30억 원짜리 톨게이트를 세웠어요. 전 세계 원유의 20%가 막혔습니다. 그 막힌 벽 앞에서 한국산 미사일이 96%를 맞췄어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2,400만 배럴을 먼저 줬습니다. 이 세 숫자의 인과관계를 제가 이해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파리다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협상 상황은요? 교착이에요. 이란은 서비스 요금이라고 끝까지 주장합니다. 미국은 이란과 협의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요. 우리 유조선 2척은 아직 묶여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근데 파리다. 나 오늘 아부다비에서 뭔가를 봤어. 파리다가 저를 봤어요. 경납고에 한국 기술 지원 인력이 있었어. 발사관을 손으로 짚어가면서 점검하고 있었거든. 그 손에 굳은 살이 가득 박혀 있었어. 17살부터 이 일을 했다고 했어. 아버지한테 배웠다고 했어. 아버지가 1970년대에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다고. 파리다가 조용히 들었어요. 그 손이 어젯밤 마하 5짜리 탄도미사일을 잡아냈어. 우리가 주무르던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 제가 처음 천공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산 미사일이 뭘 하겠냐고 했어요. 우리한테 미국 패트리어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업계에서 오래 일해온 사람으로서 숫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틀렸습니다. 숫자는 이미 나왔거든요. 96%였어요. 그 96%를 만든 손을 오늘 직접 봤습니다. 그 손 뒤에 1970년대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이 있었어요. 그 사막 뒤에 수십 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쌓여서 오늘 호르무즈 통행료 앞에서 한국이 다른 결과를 받은 거였어요. 에너지 시장을 공급과 수요로만 봐왔습니다. 루트와 비용으로만 계산해 왔어요. 그 계산 안에 사람의 시간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게 틀렸어요. 수십 년에 걸쳐 쌓인 사람의 시간이 결국 이 숫자들을 만들었거든요. 이란이 오늘도 서비스 요금이라고 주장합니다. 미국과의 협상은 교착 상태예요. 우리 유조선 2척은 아직 묶여 있고 선원 23명은 오만만 해역에서 대기 중입니다.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알게 됐어요. 호르무즈 통행료가 세계를 막아선 이 위기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무기 숫자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수십 년에 걸쳐 쌓인 신뢰였습니다. 1970년대 이 땅에 와서 모래바람을 맞으며 일했던 손들이 만든 신뢰였어요. 그 신뢰가 2022년 천공 계약으로 이어졌고 천공이 96%를 막았고 아랍에미리트가 2,400만 배럴을 먼저 줬습니다. 이 계산을 저는 이제야 이해했어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파리다한테 말했어요. 나 부두 잠깐 나갔다 올게. 계단을 내려갔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자 두바이 항구에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짠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부두 쪽으로 걸었습니다. 항구 조명이 검은 수면 위에 길게 반사됐어요. 유조선들이 여전히 닻을 내린 채 서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통행료 때문에 묶인 배들이었어요. 난간까지 걸어갔습니다. 두 손으로 난간을 잡았어요. 금속이 밤 기온을 머금어서 차가웠습니다. 수평선 방향을 봤어요.
어둠 속에 유조선 불빛들이 점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 사이 어딘가에 제 유조선 두 척도 있었어요. 선원 23명이 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멀리서 백고동 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긴 소리였습니다. 한 번, 두 번, 물 위로 퍼졌다가 사라졌어요. 바람이 귓가를 가볍게 지나갔습니다. 일하는 오늘도 서비스 요금이라고 했어요. 협상은 교착이었습니다. 이 바다는 아직 막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달랐습니다. 아부다비 경락고에서 봤던 그 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발사관 표면을 짚으면서 하나하나 확인하던 그 움직임이요. 17살부터 해온 손이요. 아버지한테 배운 손이요. 그 손이 어젯밤 하늘을 지켰어요. 호르무즈 통행료가 세상을 아무리 막아도 저 같은 사람이 수십 년간 숫자로만 이 세계를 봤어도 결국 이 바다 위에서 버티는 건 그런 손들이라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 난간을 천천히 놓았어요. 손바닥에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남았습니다. 손을 내려다봤어요. 제 손이었습니다. 굳은 살 하나 없는 손이에요. 컴퓨터 화면과 숫자들 사이에서만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조금 오래 그 손을 봤어요. 부두 끝에서 다시 백고동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웠어요. 어둠 속 어딘가에서 닷줄이 파도에 당겨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항구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유조선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바다가 다시 열리는 날, 저 배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날도 누군가의 손이 먼저 움직이겠지요? 아마 17살부터 이 일을 해온 손 같은 것들이요. 저는 항구 방향으로 한참 서 있었습니다.